내가 이걸 택한 이유가 김 부장 관점에서의 인생을 보여주고 그 김 부장을 바라보는 사원 관점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과장 관점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나중에 입체적으로 막 보여줘요. 김 부장의 어린 시절 관점에서 보여주고 김 부장의 아내 관점에서 보여주고 김 부장이 부모님에게 받았던 결핍과 부모님이 김 부장을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족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상담에서 해왔던 이야기들을 웹툰에 녹여놓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웹툰과 드라마만 비교를 할게요. 가장 결정적으로 내가 김 부장 웹툰 쪽을 기반으로 하겠다는 게 웹툰 속 김 부장은 능력자야. 드라마 속 김 부장은 능력은 있는데 그냥 정치질하는 시대에 뒤처진 꼰대야. 웹툰 속에는 관리 능력은 떨어지지만 개인 능력은 출중한 관료제 속 인물이에요. 이게 굉장히 달라. 웹툰 속에서는 김 부장을 되게 미워하는 이 사원이 고과를 3년 동안 최하위를 받거든요. 되게 열심히 하는 사원이었거든요. 김 부장이 다른 사람 고과 몰아주느라고 사원한테 고과를 최하위로 줘.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알아. 옛날 사람이면 그렇게 짬순으로, 능력순으로 안 하고 짬순으로 해가지고 인사고과 안 줘가지고 승진 누락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 물론 절대 좋은 건 아니야. 그 관료제 속, 이게 네가 능력이 딸려도 우리 회사는 너랑 같이 간다. 의리, 이 회사가 집 아이가. 옛날에는 능력이 좀 떨어져도 그냥 여기는 너의 집이다. 김 부장 시대에는 이직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터부시 됐어. 이제는 이직하지 않아. 이게 짬순으로 그냥 돈을 더 올려줬어. 더 잘하면 더 올려주는 거 아니고 짬순으로 올려주고, 그래서 그냥 오래 버티면 잘하는 거야. 언젠가부터는 하다가 얼마든지 이직을 할 수 있어. 새로운 곳에 능력 있으면 가는 거야. 그게 절대로 나쁘지 않아. 옛날에는 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건 나쁜 짓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어. 그런 입장에서의 김 부장은 사원에게 제대로 고과를 안 주고 다른 사람 고과를 몰아주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사원이 김 부장을 엄청 미워해요. 근데 나중에 김 부장이 나가고 나서 사원이 그 말을 해요. 김 부장이 했다면 훨씬 잘했을 거다. 부장을 미워하는 사람도 웹툰 속에서는 김 부장의 능력을 폄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김 부장을 미워하는 사람도 김 부장의 프레젠테이션 능력, 보고서 작성 능력, 이런 거는 높이 쳐줘. 거기서 권사원이 거기서 이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고 2등을 해요. 전체 프로젝트에서. 그걸 보면서 아무도 김 부장보다 잘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웹툰 속에서의 김 부장은 능력이 뛰어나지만 관리 능력이 떨어져. 왜냐면 이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해할 줄 몰라.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관리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드라마 속의 김 부장은 능력자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 그냥 정치질하고 어디 가서 골프나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처럼 나온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굉장히 커서 나는 웹툰 속의 캐릭터가 훨씬 입체적이다고 느껴졌어요. 드라마 속의 캐릭터는 아무래도 이제 김 부장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김 부장의 성장 과정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보였을 거고, 드라마 속 김 부장 역할은 유승용. 연기를 너무 잘해. 다만 그 연기를 하는 그 드라마 김 부장 자체가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현실적이진 않다. 현실적인 부분은 웹툰이고, 웹툰을 그대로 드라마화 했다면 조금 너무 건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드라마 속에서의 김 부장은 능력이 없고, 그래가지고 웹툰 속은 김 부장의 능력이 일단 발표 능력 뛰어나고, 보고서 작성 뛰어나고, 협상 능력 최고인 사람으로 나와요. 절대 아부 잘하고 비벼대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김 부장은 자기가 한 번도 인사고과 누락된 적이 없고 자기가 핵심 인재라고 생각해. 이 뒤에도 보면 김 부장이 이제 좀 지방으로 좌천되듯이 간 상태에서 이제 상무가 연락을 하거든. 너의 단점에 대해서 깨달았냐? 그 단점을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 부장은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해. 왜 내가 여기서 좌천됐는가? 이게 내가 너무 나를 견제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김 부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사회가 혹은 큰 조직이 원하는 부분들, 그게 뭘까? 어떻게 보면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혼자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의 나만의 어떤 정신승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노예근성. 노예라는 말은 나쁘고 근성이란 말은 그래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 이 노예근성은 내가 노예인지 모르고 그 회사에 충성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내 인생, 내가 이 회사에서 25년을 바쳤어. 그냥 자기 시간을 판 거잖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시간을 판 거잖아. 그게 지금도 여전히 회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숨어 있긴 하지만, 김 부장은 권사원을 승진시켜주지 않았을 거예요. 웹툰에서는
최 부장이 나중에 오거든요. 김 부장이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인물. 노회근성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야. 심지어 그 과정에서 능력도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노회근성이 있는 사람들을 더 능력자로 쳐줘요. 제가 낯설 분석을 할 때도 고급 노예라는 표현을 쓰면서 장난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게 그 사람이 능력자라는 표현이었었어. 김 부장을 보면 진짜 고급 노예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게 자기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트로피고, 저 노예라는 저 삶을 개인의 자부심으로 가져가는구나. 저 노예근성을 자부심으로 만드는 게 회사의 방법이겠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세상 안에 있으면 저게 최고로 보이고, 저 트로피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고 누구보다 더 자신을 갈아넣고 트로피를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고. 최 부장은 개인의 능력은 김 부장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최 부장은 대놓고 김 부장에 비해서 나는 부족하다고 말해. 다만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달라고 해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사람이야. 김 부장은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야.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송 과장이 부동산 능력자인 것도 송 과장의 부서인 김 부장은 몰라. 옆 부서인 최 부장은 알아. 최 부장은 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 그래. 권사원에 대해서도 최 부장이 찍어낸 거 아니야. 권사원은 김 부장이 인사고과를 3년간 안 좋게 줬고 최 부장은 최고 인사고과를 주긴 했어. 여기서 뭐 S를 받은 거지. 최종 마지막 해에 인사고과는 좋았지만 그 전에 3년 연속 인사고과가 나빴던 것 때문에 권사원이 승진을 못해. 이 최 부장은 확실히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 통수 치는 사람이 아니야. 김 부장 입장에서는 통수 치는 사람으로 느껴졌을 거고, 드라마에서는 최 부장이 통수 치는 사람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서로 통수 치고 그런 일들 잘 안 하기도 하고 대놓고 안 해. 이 사람이 진짜 정치 능력이 좋다고 해서 막 그렇게까지 막 그러지 않아. 통수 칠 거면 대놓고 그냥 상대랑 경쟁하지, 막 그렇게까지 남 눈 가리고 아웅하고 막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 드라마 속에 최 부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최 부장이 김 부장 후임으로 되면서 김 부장과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김 부장은 그 전 세대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굉장한 능력자예요. 웹툰 속에서는. 김 부장을 싫어하는 사람도 다 존중할 만큼 대단한 능력자. 윗사람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캐치하는 사람이야. 최 부장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이지. 위세대 대표님이 하시는 교과서 회사가 아직도 그래요. 약간 무한상사 느낌 대신 가족 같은. 그 가족 같다라는 게 양날의 검이지. 저는 이 노예근성, 저도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 파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야. 이게 노예근성 이러니까 나쁘게 보이지만 어쨌건 규칙을 준수하고 시키는 것을 따르고 그 틀 안에서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어디 선까지 해야 되냐. 이게 없어도 문제거든. 지금 왜냐면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니까. 물론 그 현실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이런 거에는 중요하겠지만, 김 부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아마도 대충 유추하기로는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인물 같아요. 자식이 대학생이었거든요. 아들 하나 있어요. 김 부장은 본인 능력만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봤을 땐 김 부장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야. 김 부장의 최고의 운이 좋은 거, 아내가 현명하다. 이 김 부장이 가진 자산, 현명한 아내, 하고 성실한 아들, 이 두 가지. 친구도 좋아, 형도 좋아, 직원들도 다 능력자였어. 알고 보면 개개인의 문제는 있었지만 이게 주변에 인덕을 쌓아온 사람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 여기서 재밌는 게 아내가 힘들어하던 시절의 모습도 보여줘요. 그런 게 되게 흥미로워. 1화의 시작은 나름의 위기감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첫 번째 김 부장 파트에서는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가요. 어떻게 보면 가족 사진 저렇게 찍고 이런 게 약간 성공의 그런 상징이죠. 김 부장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저 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충분히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 한국은 더더욱이 튀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포심이. 그게 나는 공포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튀면 안 된다. 튀면 죽을 수가 있어. 진짜 말 그대로 죽을 수가 있었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한국에는. 더더욱 공포 마케팅이 더 먹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더더욱 정답이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정답을 정해놓고 그 정답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50대의 남자에게는 정답이었던 거야. 어느 날 거기서 그 길을 더 이상 가게 될 수 없었을 때 나는 오답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이게 모두가 획일화돼야 안전한 사회가 되니까 그 획일화에 기준이 잡히고 그 기준이 정답이 되는 거야. 더 정답이 정해져 있고 내가 정답이 아니면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나도 정답처럼, 얘가 노스페이스 입고 있으면 나도 입어야 돼. 나는 다르면 안 돼. 그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더 깔려 있는 것 같아.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전에 저게 왜 정답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 맞아. 저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나 이런 거를 종종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거든요. 왜냐면 나 자체가 워낙 반골이어가지고 옛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정답에 맞는 사고를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오히려 좀 경계하긴 하는데,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항상 생각해야 돼. 남들이 하면 다 해야 되고 이 마케팅이 너만 안 하고 있어 라고 이게 은근히 무서워. 네 애만 영어 유치원 안 다니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김 부장도 처음에 이제 가족 사진을 찍는데 여기서 막 아우 선생님 여기 표정 밝게 웃어보실까요? 이러니까 김 부장이 선생은 무슨 부장이요 김 부장 딱 하면서 이 부장이란 거에 자부심을 막 드러내요. 대기업에 25년째 근무 중인 김 부장. 그러니까 이제 아유 네네 그러시군요 김 부장님 네 찍습니다 하면서 찍거든요. 그런 분들도 자기가 어떤 직급으로 불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25년을 쌓아온 결과물이니까. 김 부장에게 부장이란 단어는 자신의 25년 역사의 아이덴티티지. 나름의 위기감. 이 김 부장의 어떤 그 자부심을 보여줘요. 일화에서는. 여기서 아내가 막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지금 김 부장은 자기 부모님한테 통화를 하는 건데, 아, 내가 주말에 가서 해결한다니까. 부모님에게 이제 큰 소리를 치는 나의 부장이라는 이런 것이 나가려는 김 부장에게 넥타이를 채워주는 그런 아내. 이 아내가 지금 김 부장으로서 살아갈 때는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내도 나름 하고 싶은 게 있었지. 지금 이 관계에서는 그랬고, 김 부장이 은퇴를 할 시점에서는 아내가 큰 역할을 해요. 공인중개사 따가지고 또 부동산도 차리고 막 이러거든요. 김 부장이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집 앞에 아마존이랑 막 이런 데서 온 택배 상자가 있어. 저것도 할 말 많은데 아들이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여는 거야. 이 택배들이 막 쌓여 있는 거야. 김 부장은 아니 대기업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무슨 스마트 스토어냐 이 미친놈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멀쩡하게 대학까지 간 녀석이 고작 한다는 짓이 지금 장사를 하려는 거냐? 지금 이제 아들과의 불화도 이제 슬슬 피어오르죠. 김 부장은 여기서도 차가 있지만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전철로 가요. 전철로 가면서 왜 전철로 가냐? 김 부장은 지금 저 골프가 약간 그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거나 이럴 때도 도움이 되기는 해. 왜냐면 저것은 이미 어른들의 취미니까. 그 어른들하고 같이 취미 생활을 하면 분명히 가까워지는 건 있거든요. 저 골프가 지금 김 부장의 새로운 취미, 저건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 골프가 좋아서 치는 거야? 아니지. 골프를 쳐야 되니까 치는 거야. 그게 자기를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나? 나의 성장 자체가 나를 위한 거는 맞으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 성공한 삶의 정의라면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닐까? 내가 정답이 아닐까? 정답을 생각하며 살아온 삶. 그렇게 이제 가는데 이제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가방이 떨어져요. 가방에 스크래치가 나. 저 가방 때문에도 뒤에서 이제 한바탕 이벤트가 있는데 출근을 하자마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원들. 아까 이 세 분은 아침 이제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걔네 셋한테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야 출근했으면 일해야지 못 들어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훈계로 시작을 하죠. 실적이 없으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응? 진짜 나 때는 진짜 상상도 못했다. 이게 김 부장이 생각하는 그 출근 후 직원들의 모습은 사원은 청소하고 대리는 그 안에서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고 송 과장은 부장님 의전하고 뭐 이런 거를 그 당시 그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겠지. 김 부장에게 나름의 위기감이 어디서부터 오냐. 같은 동기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돼 버린 거야. 회사에서 그만 나가라는 통보 받은 거다. 내가 회사에 바친 세월이 몇 년인데. 그렇게 막 한탄하는 친구를 만난 거야. 여기서 이제 이게 드라마랑 웹툰의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웹툰 속의 김 부장은 드라마 속의 김 부장처럼 입이 가볍지 않아요. 그 정도로 가볍진 않아. 김 부장의 속마음이 나와. 드라마는 이걸 입 밖으로 꺼내. 이 웹툰 속 김 부장은 말을 하지 않아. 조용히 이렇게 속마음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김 부장은 속마음으로 아유 그러게 평소에 좀 신경을 썼어야지 부장이라는 놈이 행색하고는. 김 부장은 지금 발령되는 이 부장은 옷차림도 별로고 그냥 너무 프리하게 다녀. 나는 넥타이에 쫙 해서 깔끔하게 항상 입고 다니는. 이게 드라마 속의 김 부장은 약간 꼰대 이렇게 나오지만 웹툰 속 김 부장은 능력 있고 항상 자기 자신을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능력자 스타일이야. 이게 보면은 관리자로서 적합하진 않지만 이 사람의 개인 능력으로서는 의심할 부분이 없는 딱 명품으로 항상 몸을 휘두르고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 여기서도 지방 발령 나가는 부장이 야, 너 하루라도 빨리 자기 살 길 찾아. 미리 준비 안 하면 내 꼴 난다. 명심해라. 진짜 이렇게 김 부장처럼 20년, 30년 그렇게 회사에 몸담은 사람은 이 회사에서 나가서의 삶을 상상하기 힘든 시대였어. 약간 김 부장은 그 사이에 걸쳐 있는 느낌이지. 내가 잘하면 이 회사에서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실제로 대기업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걸로 대표되는 그런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연봉은 낮지만 절대
퇴사시키지 않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어. 김 부장은 야 달라. 너는 지금 짝퉁이나 그렇게 가방 들고 다니고 내 거는 명품이야. 나는 명품 사고 내가 물론 할인까지 받아서 저렴하게 사긴 했지만 나는 진급 누락 없이 한 번에 여기까지 온 명품이야. 내가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것만큼 나는 명품이라고 속으로 생각해. 김 부장은 나는 절대 잘리지 않아 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주군의 완벽한 오른팔이야. 그런 이제 김 부장은 전혀 위기감이 없어요. 주군이 나처럼 이렇게 최고의 장수를 자를 리 없다. 너나 그렇게 잘리지. 너처럼 이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너같이 능력 없으니까 잘리지. 이게 속마음으로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의 최고 노예다. 이 생각. 결국 그 시스템 안에서 보여줘. 내 인생은 틀리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최선을 다해서 노예로 살아. 인생을 갈아넣는. 근데 그게 한편으로 의미 있는 삶일 수도 있겠죠. 김 부장은 내가 명품이야 그러는데 그때 회사에 들어오면서 최 부장을 만납니다. 김 부장은 최 부장을 무시해. 왜냐면 김 부장은 발표 능력도 뛰어나고 보고서 작성 능력, 협상 능력 이런 거에서 퍼포먼스가 좋아. 그에 반해서 아까 발령 나가는 그런 사람이나 최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큼 능력이 안 좋거든. 최 부장이 인사를 해요. 김 부장 어디 다녀오나 봐.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잘 지내지? 최 부장은 보면 기본적으로 인화력이 좋은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하고 다 두루두루 잘 지내. 직원들한테도 두루두루 잘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은 김 부장보다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인화력 자체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김 부장은 그딴 게 무슨 소용이야. 발표도 내가 제일 잘하고 보고서도 내가 제일 잘 쓰고 협상도 내가 제일 잘하는데 김 부장은 내심 무시하고 있던 내가 최고 노예지 라는 생각으로 무시하고 있던 최 부장이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 이게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 불안한 거야. 제가 왜 저런 가방을 산 거지? 김 부장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표정이 안 좋으니까 밑에 있는 이 과장 대리 사원은 부장님이 이게 공고사직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좀 불안하신가 생각하는데 김 부장이 막 표정이 안 좋은 그 이유는 최 부장 이 새끼가 왜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거지? 이게 이제 더 신경 쓰는 거야.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이 말이 상징하는 정답의 인생. 이 정답이 왜 제가 더 점수가 높지? 이런 생각. 내 것보다 50만 원이나 더 비싼 걸 샀어? 아까 지하철에서 부딪혀가지고 떨어뜨릴 때. 이렇게 우습게 보일 수는 없다. 바로 백화점에 가가지고 루이비통 가방을 338만 원에 사옵니다. 그것도 할부도 아니고 멋있는 표정 지으면서 일시불로 탁 해와요. 김 부장은 그런 삶을 25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저게 주는 보상이 더 커진 거지. 김 부장은 저 명품 가방을 들고 이제 날아갈 것 같은 거야. 최 부장한테 지기 싫은 거지. 어느 것도 하나 지기 싫은. 돈을 300만 원 넘게 일시불로 했지만 그런 일시불로 계산한 내가 너무 멋진 거야. 기분이 확 좋아졌어. 그렇게 김 부장은 기분 좋게 이제 회사로 돌아왔는데 상무가 갑자기 부르는 거야. 상무가 부르면 긴장되거든요. 이제 윗사람이 왜 불렀지? 오늘 내가 아까 가방 떨어뜨린 게 이게 전조인가? 괜히 막 아까 뭔가 이 심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두려운 거거든. 김 부장도 이제 상무가 부른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좀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지면 우리 가족은, 우리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아찔한 상상을 하거든요. 상사가 부를 때마다 항상 불안한 거야. 조직 안에서 특화됐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 조직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심리를 쥐락펴락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조직 입장에서는, 조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 조직에서 그 치열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성장하거나 살아남을 수 없거든. 그 치열한 마음이라는 건 결국 그 조직이 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고,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쓰는 거지. 그 상무님이 부르니까 가는 길에 걱정하면서 가요. 드라마 속의 이 상무와 김 부장의 관계는 마치 옛날부터 같이 커온 형제 같은 그런 관계처럼 나오는데 현실성이 없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조직이 얼마나 큰데 거기서부터 또 형제같이 올라오고 막 그렇지는 않고 그냥 능력이 좋으니까 상무도 좋아하는 거야. 부장까지는 능력이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임원이 되려면 임원부터는 이 사람의 인화력이 중요하긴 하거든. 이 사람이 어쨌건 조직을 큼직큼직하게 관리하려면 그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맡길 줄도 알고 사람들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본인 개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하는 게 중요했지만 한 10명이서 전투를 할 때는 그 중에 하나가 마동석이 있으면 짱이지. 조직이 커져가지고 한 1000명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한 명이 원맨쇼로 그 조직을 다 이끌어갈 수는 없거든. 위기관리 능력, 직원관리, 큼직큼직한 거 문제 해결하는 거 이 정도죠. 맡길 줄 알아야 돼. 이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처리해야 되거든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야. 그게 진짜 힘들어.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쫙 해가지고 끝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게 안 돼. 조직이 작을 때는 알르니 죽지 내가 한다가 되는데 조직이 커지면 안 되지. 김 부장은 딱 알르니 죽지 내가 한다 이 스타일이거든요. 그 위로는 못 올라가. 여기서 상무를 보러 가가지고 상무가 야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데 아우 골치 아프다. 감이 죽었나? 그 감이 죽었나라는 말에 김 부장이 철렁하는데 그냥 골프 얘기였어. 골프 치러 가자 하면서 이제 2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화 자신감의 결과. 그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골프를 보면서 자신감을 세워가면서 가죠. 길 가는 다른 명품을 두른 사람을 보면서 진짜를 알아본다 이러면서. 지금 김 부장에게는 서울 자가, 대기업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키워드잖아요. 이 아파트 값이 이제 3억이나 올랐어. 거의 이제 2배로 오른 거죠. 이미 2배가 된 아파트. 김 부장은 그 자신감이 또 넘쳐나. 야, 3억이나 올랐는데 300만 원짜리 가방이 뭐 무슨 그렇게 막 크게 고민 안 하고 사길 잘했구만. 그때 이제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 가방은 후줄근한 거야. 이제 김 부장이 보기에는. 가방이 그게 뭐야? 부동산 투자도 잘하는 대기업 부인답지 않게. 그러니까 김 부장의 장점일 수 있지. 아내에게 최고의 거를 선물해주고 싶고 굉장히 가족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족과 어울리는 방법을 몰라. 그 시간을 보낼 방법은 모르지. 회사에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지. 능력이 좋은데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영광은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이거야 지금. 김 부장은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잘났고 내가 잘해서 된 거고 그게 너무 강해. 아파트도 김 부장 돈으로 샀는데 김 부장이 내가 이렇게 탁월한 안목과 자신감을 가지고 무려붙였잖아. 이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우 당신 덕이지. 당신이 다 잘해서 그렇지 하고 칭찬해주거든요. 실제로는 아니었어. 실제로는 막 싸워가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이거 대출 받아서 사야 된다고 해서 산 거야. 김 부장은 대출이 두려웠던 사람이고. 그 시절 김 부장이 젊었던 시절에는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남의 돈 빚내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거든. 김 부장은 어떤 사람이야? 정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 시절의 정답은 대출은 정답이 아니었거든. 아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샀고 그게 오른 거지. 이 아파트가 아무래도 저 뭐 가격대나 저런 걸 보면은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약간 나홀로 아파트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 김 부장은 주말에 백화점이나 가자. 가방 새로 사야지. 아내는 무슨 백화점이야. 마트나 가. 반찬거리 사러. 아내는 굉장히 현명하고 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열어줘. 좀 판타지긴 해. 여기서 보면. 김 부장과 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대비될 정도로 김 부장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명품 가방을 들고 스벅의 말차 라떼를 먹으며 출근하는 김 부장. 드라마 속에서 김 부장은 직원들한테 이렇게 막 종이컵에다가 맥심커피 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웹툰 속 김 부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쪼잔한 사람 아니야. 능력이 엄청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쪼잔하고 막 이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노고를 치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 막 이 사람들이 막 나가서 막 커피 마시고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이지. 그렇게 산 가방을 딱 책상에 올려놓으니까 지금 정대리가 와가지고 막 이거 신상 아니에요? 엄청 이쁘다. 나중에 뭐 정대리 파트까지 분석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SNS의 노예야. 회사에서 일은 잘하는데 모든 거에 이제 SNS에 올리고 SNS에 올릴 만한 그런 이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SNS에 지배된 삶을 사는 친구로 나오거든요. 저런 명품을 바로 알아보는 것도 정대리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무가 불러서 갑니다. 상무가 우리 골프 멤버에 이 최 부장도 좀 같이 끼워줘. 김 부장의 입장에서는 최 부장을 끼운다고 하니까 김 부장은 어때? 김 부장은 굉장히 경쟁적인 사람이야. 내가 최고여야 되는 사람이야. 누가 같이 달리고 그런 거 없어. 내 부하 직원이지 내가 직원들한테 뭐 배우고 이런 거 없어. 내가 얘네들의 상사고 내가 장군이야. 이 자리를 서로 경쟁하고 이런 거지. 최 부장은 같이 직장인이고 서로서로 좋게 가는 거지. 불러줘서 고마워. 약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인화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김 부장은 벌써 최 부장을 경쟁자로 인식해. 나를 네가 떠미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좀 무서운 공포심에 살짝 졌거든요. 김 부장은 항상 경쟁에서 이기기. 김 부장 같은 성격은 사람을 얻기가 힘들고 최 부장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인사고과나 이런 걸 좀 덜 받을 수 있어도 사람을 얻어가죠. 둘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능력자인데 그 두 개를 다 얻기가 쉽지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채널에 의외로 좀 사람들이 많이 봤던 초기 영상 중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의 3가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용서하고 성과를 나눠라. 상대가 보기에 능력이어야 돼. 성과를 나눠라. 용서를 할 줄 알아라. 이게 이제 3가지였어요. 능력을 안 보였고 용서를 하니까 호구되는 거야. 능력을 보이고 성과를 나누면 이 사람들이 감사하고 붙어있지. 1번이 능력을 보였는데 능력은 안 보여놓고 성과 나누는 거랑 용서를 할 줄 알아라 이것만 갖다 꽂혀가지고 근데 여기서 능력은 상대가 보기에 능력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원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컴퓨터 계산 능력이 뛰어나봤자 내 앞에 있는 애들이 원시인이면 능력이 아니야. 그 앞에서는 그냥 큰 근육, 몽둥이질 이게 능력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같이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러면 게임이 능력인 거고 내 기준에서 능력이 아니고 어쨌건 그 영상에 이 3가지를 해놨는데 김 부장은 능력을 보이는 측면에서는 완벽했어요. 성과를 나누거나 용서를 할 줄은 몰랐지. 왜냐면 자신은 용서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능력을 열심히 보여왔고 성과? 남들이 나눠주지 않아도 내가 계속해서 일궈 나갔으니까. 최
부장은 능력을 보이는 측면에서는 부족했지만 성과를 나누고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여요. 능력 면에서도 김 부장이랑 계속해서 경쟁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애초에 이런 경쟁적인 사고로 김 부장을 보지 않아요. 항상 김 부장은 앞서가고 1등이고 25년간 선두를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는 그런 능력자인데, 최 부장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 김 부장은 그런 부분을 왜 그렇지? 이유를 모르겠어. 주변의 직원들은 최 부장을 좋아해. 상무도 야, 최 부장 불러, 같이 골프 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최 부장이 명품 가방을 산 걸 보고 김 부장이 빡쳐가지고 더 비싼 거 사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김 부장은 내가 더 잘났는데 왜 사람들은 쟤를 더 좋아하지? 이게 또 하나의 질투 요소인 거지. 왜 상무님은 최 부장을 골프 멤버에 늘려는 거지? 그게 의아하고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삼화, 아닌 건 아닌 거의 시작입니다. 이때 송 과장이 자기 집중 계약하러 반차 쓰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 그렇죠. 좀 대비되는 리더십. 송 과장은 작가의 오너캐예요. 작가 자신이 투영된 캐릭터고, 이 작가님이 부동산에도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성과도 많이 내신 분인 것 같아. 그분이 이제 쓴 웹소설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본부장 김 부장 이야기고, 이 송 과장이 여기서 부동산 전문가로 나와요. 지금 김 부장은 어때요? 내가 지금 투자한 게 2배로 오른, 나 지금 부동산 전문가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이제 김 부장은 그래 뭐 안 될 건 없는데 하면서, 웹툰 속의 김 부장은 속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말하는 거는 엄청 꼰대스럽진 않아. 그러니까 드라마만큼 꼰대스럽진 않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야, 당돌하다 요즘 애들, 응? 그런 걸로 휴가 쓰냐? 나도 부동산 엄청 내가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알아봐야 될 정보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거든요. 송 과장이 부동산 전문가인데 이번에 어쩌다가 아내 덕에 부동산 상승을 맛본 김 부장이 조언을 하는 꼴인 거지. 자기가 부장이고 얘는 과장이라는 생각에. 세상의 지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김 부장은 자기 능력만 믿기 때문에 그 발전에 한계가 있지. 왜냐면 시대가 빠르게 변화할 때는 김 부장 같은 스타일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 김 부장 같은 스타일은 이 시대가 좀 고정돼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 확장적인 상황이라면, 관료제 스타일의 자기 능력이 있는 김 부장의 스타일은 어마어마하지.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봐. 김 부장이 송 과장한테 막 나한테 물어봐 막 이러거든요. 송 과장은 대단하시네요, 꼭 상의할게요, 이러거든요. 김 부장은 이 자부심 때문에 결국 자기 발목을 잡아. 자기가 25년간 이 대기업에서 부장을 했다는 이 자부심이 결국 모든 거를 다 자기는 잘할 거다라는 생각에 잘못된 투자를 하면서 큰 위기를 맞이해버리죠. 퇴근을 하고 이제 김 부장은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최 부장을 만나. 최 부장하고 김 부장이 확실히 대비되는 어떤 리더십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최 부장이 아까 부동산을 알아보러 갔던 송 과장 얘기를 해요. 지금 아까 송 과장은 회사에서 저 오늘 좀 퇴근 좀 할게요, 가서 이거 좀 부동산 그거 해야 되니까요. 김 부장이 아이고 너 그거 안 보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막 딱 조언을 했단 말이죠. 퇴근하고 최 부장을 만났는데 최 부장이 나 얼마 전에 여기 이사 왔어, 그 자네 팀의 송 과장이 여기 추천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최 부장은 김 부장에 비해서 귀가 열려 있는 거야. 니네 팀 부하 직원이 나한테 추천해 준 거. 그러니까 자기 팀 부하 직원도 아니고 다른 팀 부하 직원의 말도 귀 기울이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중요한 문제를 까마득한 부하 직원한테 물어봐? 이게 김 부장 생각인 거지. 김 부장은 내가 상사인데 걔한테 이런 거를 배우고 이러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최 부장은 그런 거 없어. 아니 뭐 내가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전문가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거지. 세상의 지식이 너무 다양해서 내가 어떤 한 분야의 지식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문외한일 수 있는 거예요. 더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시대가 되긴 했죠. 예전 같지 않은 거야. 모든 분야가 너무 많고 새로운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문외한인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김 부장 같은 스타일은 지금 시대에는 일단 사고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죠. 최 부장이 먼저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김 부장은 다 속마음으로 생각해요. 지가 나랑 할 얘기가 뭐가 있다고. 겉으로는 그럴까?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처세기는 해. 그러니까 김 부장이 막 이상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최 부장이 이번에 골프 같이 가게 된 거 상무님한테 들었지? 내가 실수할까봐 좀 걱정돼. 나는 자네만큼 말주변도 없고 싹싹하게 굴지도 못하고. 최 부장은 자기를 낮출 줄 알아. 김 부장도 그거에 맞장구를 쳐줄 줄 알아. 그 정도의 사회 머리는 있지. 그러니까 부장까지 올라갔지. 뭐 그런 걱정을 해. 그냥 하던 대로 편하게 하다 와. 최 부장은 그래도 내가 애초에 자네랑 같지도 않고 자네 덕에 가는 건데 많이 알려줘, 부탁할게. 기본적으로 이런 게 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이쪽 사회생활 쪽의 만렙은 최 부장이지. 김 부장은 능력의 만렙이고 최 부장은 사회생활 쪽의 만렙이지. 사회생활 만렙하면 적당히 나서고 적당히 주변 사람들 띄워주고 주변 사람들 얘기 잘 듣고 이 사람들의 어떤 소외감 느끼지 않게 이렇게 잘 조율하는 그런 거야. 마치 이 사회생활의 MC 같은 거죠.
적당히 띄우면 돼. 적당히 물러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 그런 적당한 질문 해주고 하는 거야. 여기서 김 부장은 아유 동기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돕는 거지 하면서 이제 김 부장은 최 부장의 이런 겸손한 칭찬 이런 것도 김 부장의 마음이 살짝 녹은 거야. 김 부장은 저번에 보니까 가방 멋지던데 그거 꽤 비싸지 않나? 김 부장은 최 부장이 들고 왔던 그 명품 가방이 거슬렸어. 최 부장은 아 그거 하니까 이제 김 부장은 이제 속으로 네가 명품을 어떻게 알아? 네가 명품을 알아? 속으로 막 그 생각하는 거야. 아 나는 그거 무슨 브랜드인지도 몰랐고 그거 나 부장 진급할 때 딸이 축하한다면서 선물해 준 거야. 야 이 겁도 없게 그냥 뒷단에는 월급 모아서 큰맘 먹고 샀더라고. 아유 나도 그냥 호강한 거야. 뭐 내 주제에 무슨 명품이겠어. 이렇게 하니까 김 부장은 속으로 그렇지 이렇게 된 거야. 실은 되게 부러운 얘기야. 딸이 월급을 모아가지고 아빠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한다는. 근데 저거를 모아주는 그 딸의 마음이 실은 되게 부러운 거거든. 두 사람은 서로 같이 이제 커피도 한잔하고 돌아가는데 최 부장의 차는 안 좋아. 골프백이 잘 안 들어가. 그래서 어우 잘 안 다쳐. 김 부장은 또 무시하는 거지. 김 부장은 차도 별로고 이러니까 그래 열등감도 제가 느껴야지 왜 내가 느껴. 제가 질투를 해야죠. 내가 해. 그렇게 자신감이 또 올라갔어. 그럼 이 최 부장처럼 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4화에서는 김 부장의 다음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거실로 탁 나가는데 아들이 중국에서 사입한 박스들을 가지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야. 이제 이 김 부장은 어때요? 정답지가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아들이 지금 정답에서 어긋난 삶을 사는 거야. 아니 이렇게 대기업을 가야지 무슨 장사 를 하고 있어. 이 산업공상의 마지막을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팔아보고 있고 저런 김 부장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 분명히 새로운 것을 쫓다가는 너무나 큰 리스크를 마주할 수도 있죠. 김 부장은 자신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절대 그냥 나쁘고 무능력한 사람 아니에요. 시대가 원하는 인재야. 시대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시대가 원한 인재가 버려지는 거야. 김 부장은 그것을 가장 잘하는 거고 주변에서 그거를 계속 원했어. 아들이 방에다가 이렇게 박스 쌓아놓고 그렇게 인터넷 사업을 하는 거를 인정하지를 못해. 너 요새 돈 필요하냐? 돈이 부족한 거야? 아들은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대학생이거든요? 대학생이 저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고 이러는 거는 진짜 솔직히 너무 대견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 걸음이라도 잘못 디디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실은 임원으로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바늘구멍이잖아요. 항상 이 회사가 원하는 최고의 고급 노예가 돼줘야 돼. 그래서 뭐든지 딱딱 정답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이 저렇게 시간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저게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방에서 저렇게 하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저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요새 취업 시장이 생각보다 어렵다. 김 부장 입장에서는 어때? 야 어려우니까 임마 해야지. 너 같으면 아무나 뽑겠냐? 나도 했는데 넌 내 아들인데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차라리 자기 능력 살릴 수 있는 다른 분야도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최고의 내가 퍼포먼스를 옛날에 그게 최고였으니까. 아들이 그래도 취업보다는 온라인 유통 쪽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나오거든요. 이제 웹툰을 보면 김 부장이나 아들이나 둘 다 이해가 가. 아들이 하는 스마트 스토어는 당장 돈이 되고 합리적이거든. 거기서는 아들의 말이 그거는 아버지가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뭐 어떤 회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물어보거든요. CDO를 한대. C레벨인데 아무튼 그거를가 뭐냐 할 때 말을 못해. 가서 그런 거 김 부장은 세고 세게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빠 입장에서 그건 반대하는 게 맞아. 반대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그런 분야에서는 아버지가 잘 알지. 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는 이 아들이 상당히 지금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웹툰에서 보여지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이니까 그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혼자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는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는 형님이 스마트 스토어 스타트업 차려가지고 거기서 나한테 C레벨을 준대. 그 하는 역할도 명확하게 모르면서 아는 형이 스타트업이라는 거에 가서 이거를 안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드라마가 좀 극적이고 그럴듯한 용어들을 쓰려고 약간 그 사람들의 어떤 타당성을 조금 깎아낸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김 부장은 어때? 아들 결혼할 때 회장님, 상무님 와가지고 영광입니다 회장님 하고 막 자네 아들이 어느 기업 다닌다고 했을 때 이 아들이 결혼할 때 회장님이 와가지고 아 저희 아들 지금 저희 회사 다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김상무 아들은 회사를 안 다닌답니다. 장사를 한다고 하하하 하는 그 비웃는 게 상상이 돼버리는 거야. 아무리 인사팀이라고 해도 감히 상무한테 와서 반존대를 해? 상무 사무실에 와서? 그런 거 없어. 절대 없습니다. 이 부장 아들이 입사 지원을 했을 때 그걸 알 리도 별로 없고 안다고 해서 막 그렇게 폄하하는 일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오히려 속마음으로 하고 정말로 돌려서 상대한테 어떤 얘기를 하지. 아버지는 수치심을 느끼는 거야. 내 자식이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이딴 장사나 지금 하고 있다고? 넥타이를 메고 나처럼 똑같은 정장을 입고 갈 때 자랑스러운데 그 부분은 그게 있어. 이 김 부장은 결핍 덩어리거든요. 인정욕구 덩어리야.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삶을 사는 건데 물론 그 이용이 충분한 보상이 있으니까 이용은 아니지만 저 정장과 넥타이로 대표되는 자랑스러움은 부모에게 인정받았지 못했다가 내가 대기업의 간 걸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인생에서 대단한 갑옷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내 자식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번쩍이는 슈트와 반짝이는 구두. 김 부장은 아들한테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너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과외다 학원이다 대학 등록금이 그게 다 얼만데 대학 졸업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고작 이깟 장사야 하면서 이걸 딱 발로 차버리거든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돈돈거리는 게 굉장히 서운하고 짜증날 수 있어. 부모 입장에서는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자식과 아내를 먹여 살리고 얘를 학원 보내기 위해서 내 삶을 갈아 넣었긴 했어. 부모도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지.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안 보이니까 부모도 어차피 이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런 말을 조심해야지. 아들은 아니 온라인 유통 생각보다 전망이 괜찮아요. 저게 투자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 물론 온라인 유통이라는 게 오히려 커질 때가 문제지. 이게 이제 욕심을 부리면 유통이라는 게 그래.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게 유통이거든요. 몸에 피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피가 안 흘러서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당장 대금은 안 들어오는데 내가 새로 물건을 들여와야 돼. 그래서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아들은 대학생이고 충분히 이런 시스템을 배워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다. 야,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김 부장 마음도 이해가 가. 아들은 나는 취직도 좋지만 나한테 맞는 일이 뭔지 한번 제대로 찾아보고 싶어요. 김 부장도 야, 너는 회사도 다녀보자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아빠 봐봐. 이 아빠가 어디 가서 꿀린 적 있냐? 돈도 벌고. 너도 이게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 취업해서 알아봐. 김 부장 말도 일리는 있어. 스마트 스토어는 네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네가 이 대기업 가는 거는 지금 아니면 못한다. 그러면 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대기업부터 가서 맞는지 알아봐라. 김 부장의 마음이지. 아들은 내가 지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찾으려는 거고. 실은 되게 대견한 거야. 택배가 왔어. 이걸 뜯어야 돼. 애가 어려서 이걸 잘 못 뜯어. 그때 A를 줘봐 하고 내가 뜯어. 그게 되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경계해야 돼. 애가 이렇게 뜯으려고 시도를 시작했으면 안 되든 되든 맡겨둬야 돼. 특히나 김 부장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도 누구한테 뭘 못 맡기는 사람이잖아요. 맡겼던 것조차 결국 자기가 해버린단 말이지. 거기서 아내가 와가지고 아유 그만해요. 그렇게 소리칠 일 아니잖아. 얘기라도 충분히 들어보고. 김 부장은 절대 수용하지 않는 성격이지. 그래도 김 부장은 아버지로서 야 너 당장 갖다 버려 막 이렇게 하거든. 야, 아내가 아빠도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다고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너무 기죽지 마. 인생은 원래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아내가 이제 굉장히 현명한 사람으로 나오지. 그래도 아내는 실패도 후회도 다 도전과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그게 젊음의 특권이다. 네가 하고 싶은 거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라고 말하는 아내. 김 부장의 고생 그거야. 아들이 저러다가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왜냐면 취직만이 정답이니까. 내 친구들 자식은 벌써 뭐 대기업에 입사했네 어쩌네 그러는데 지금 큰일 났다. 저기서 잠을 못 자. 아들이 취업 못할까봐. 누구보다 아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생각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지. 김 부장은 잠을 못 자고 주차를 딱 하는데 여기서도 꼰대스러움이 나오죠. 주차를 하는데 되게 좋은 외제차가 딱 있는 거야. 야 이거 누가 또 직급 몰라서 하나? 외제차를 탄 사람이 누구냐? 주차장에 외제차에 딱 주인이 내리는데 그게 정대리야. 대리가 이거 외제차를 좋은 차를 타가지고 이 새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SNS의 노예 정대리. 능력은 있지만 SNS에 빠져 사는 정대리죠. 여기서 이제 김 부장은 벌써 이 정대리에 대해서 이 새끼는 선을 안 지키네?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거야. 같이 내렸으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정대리는 김 부장이 그걸로 지금 나를 안 좋게 본다는 걸 모르고 김 부장은 그냥 근엄한 표정으로 속마음으로만 얘기하거든요. 이 웹툰에 있는 김 부장을 보면은 정대리가 이제 김 부장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김 부장 이거 끝이야. 그 속마음이야. 정대리는 김 부장이 내 차 때문에 나를 거슬리게 생각한다는 모를 거예요. 그런 눈치 없단 말이지. 김 부장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탄 정대리를 보면서 아주 그냥 상사가 만만하지. 정대리는 기분이 그냥 안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대리 잠깐 나 좀 보지 하고 인상 쓰지 않아. 온화한 표정으로. 이게 드라마 이걸 그대로 영상화를 하면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냥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고 정대리가 일찍 나오셨네요. 그때 김 부장은 내려서 잠깐 나 좀 보지. 이게 다야.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실 때 상사가 표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저 정도밖에 표현 안 하거든. 김 부장은 지금 정대리가 밉잖아요. 선을 넘었으니까. 보고서로 트집을 잡으려고 야 네가 어제 자네가 올려둔 보고서 내가 대충 봤는데 말이야 하는데 내가 대충이 어딨어? 내가 자세히 봤는데 해가지고 정대리가 긴장해가지고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김 부장이 이제 정대리 보고서를 딱 보는데 너무 완벽해서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야. 야, 이 새끼 잘했는데? 이게 정대리가 그러니까 되게 능력자야. 김 부장이 진짜 보고서를 잘한 거를 보고 딱히 더 안 만져도 되겠어.
딱 한 번만 봐준다라고 생각해요. 김 부장이 나름의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 문화적으로 너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웹툰에서 김 부장을 그냥 단순히 악인으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거. 나름의 철학과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명확한 단점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 여기서 김 부장은 정대리의 보고서를 보고 그래 일단은 잘했구만 하고 넘어가요. 점심시간에 정대리, 권사원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왔어요. 정대리 아침에 보니까 차 좋던데? 그런 외제차는 요즘 얼마나 하나? 이게 뭐야? 미쳤냐? 그런 차를 타고 오냐? 라는 말인데 그런 말을 알아들을 정대리였으면 애초에 그 차를 안 몰고 왔겠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아, 정대리는. 이게 지금 비아냥거린 건데 아 그거 중고거든요. 아 꽤 싸게 샀어요 하면서 막 신나서 그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 얘기해. 중고라는 말에 김 부장의 마음이 좀 풀려요. 아 중고? 그럼 그렇지. 그 말로 마음이 풀려가지고 다시 꼰대 장착. 중고차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제 웹툰에서의 이런 묘사로는 신나서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김 부장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대출, 중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지. 여기서 김 부장이 아 그래도 이거 이 정도 차면은 중고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아파트 가격도 올랐는데 이참에 한 대 뭐 질러? 막 이러면서 막 상상을 해요. 자기가 좋은 차 탔을 때 상무님이 감히 네가 좋은 차를 타? 이렇게 벌써 이 수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최 부장의 자동차를 보면서 하긴 최 부장의 자동차는 안 좋은 차거든. 저런 차를 타는 놈도 있는데 뭐 하면서 정신승리를 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좋은 차 타는 김 부장이군요. 그렇게 필드로 골프를 치러 갑니다. 이제 골프를 치는 멤버에는 김 부장, 상무, 최 부장. 김 부장이 상무님 제가 픽업하겠습니다 하고 아우 제가 상무님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상무님이 얼마 전에 이사했어. 상무가 이사를 한 게 되게 좋은 집이었던 거야. 우리 집보다 시세가 5억 더 비싼 서울 자가인데 상무의 집은 더 좋아. 조경도 잘 갖춰졌고 막 거주민들 만족도도 높고. 최 부장의 아파트는 송 과장이 소개해줬어. 여기서 상무가 그 말을 해. 최 부장도 여기 사는 거 알지? 최 부장이 나보다 가방도 선물 받은 거 하나밖에 없고 자동차도 별로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 아파트는 상무랑 같은 되게 좋은 아파트 사는 거야. 김 부장은 기분이 더 나빠지는 거지. 김 부장은 지금 이제 상무랑 최 부장을 이제 둘 다 모시고 필드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김 부장은 제발 전세여라, 제발 전세여라 하면서 최 부장을 픽업하러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나와 있고 이 두 사람을 차 뒷좌석에 태우고 나는 이 사람들 걸 실어야 되거든. 그 상황에서 최 부장은 상무랑 같이 타버렸어. 이게 최 부장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게 어쨌든 상무님이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된단 말이야. 문도 열어드리고 먼저 들어가고 앞바퀴에서 닫아주고 그리고 말동무도 계속 해드려야 되고 그런 면들이 있다 보니까 차에 들어갈 때도 상석이 있어요. 알죠? 김 부장은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혼자 운전을 하는 거야. 뒤에서 이 상무랑 최 부장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는 거지. 심지어 같은 아파트니까 두 사람이서 얘기할 거리가 얼마나 많거든. 커뮤니티에서는 뭐 종종 같이 쳤다 이러면서 뭐 두 사람이서 뒷자리에서 커뮤니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본인만 모르는 이야기. 이제 6화 인데 김 부장은 이날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또 치니까 제대로 안 나와. 100타가 넘게 나와. 상무는 72타 굉장히 잘 쳤죠. 최 부장은 80대가 나오는데 상무보다 적당히 못 치면서 같이 다니기에 딱 좋은 정도 숫자지. 골프로 이렇게 의전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골프를 되게 잘 쳐야 되는 게 이 사람이랑 같이 걸어가는 게 좋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날릴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이 세 사람은 식사를 하러 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한 분은 김 부장이 이사의 얘기를 물어봐요. 김 부장님 상무님한테 정말 좋은 데 사시는군요. 아, 저도 좋은 데 살고 싶은데 옛날에 이제 상무의 아파트는 엄청 허름하고 재건축 얘기 나오고 어쩌고 하거든요. 아 이게 송 과장 이 정말 잘 알려줬다. 최 부장이 소개해줬어. 최 부장은 송 과장이 부동산 천재라는 걸 알아. 그거를 상무에게도 소개해줬어. 그러니까 최 부장은 다른 팀의 과장이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아는 사람이야. 송 과장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재건축이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상무가 재건축을 들어가서 전세로 들어갔고 최 부장이 오히려 그게 작아한 거야. 김 부장은 어때? 이게 가방 하나로도 엄청 긁혔던 사람인데 제가 나보다 5억이나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엄청 긁혀버리는 거지. 상무 집에 도착을 했어요. 상무가 저기 벤츠 옆에 차 좀 세워줘. 벤츠는 상무님 차가 아니잖아요. 상무도 외제차가 있었어. 하지만 회사에 안 몰고 와. 상무 정도도 되니까 상무가 보기에 최 부장은 인화력이 있고 직원들을 키우는 사람인데 최 부장은 혼자 계속해서 올라가는 자기의 능력으로 경쟁심으로 가지고 산단 말이지. 집에 와가지고 아 거기 그 지금 상무님 뭐 재건축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와이프는 다 알고 있어. 와이프는 아니 그때도 그거 재건축된다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지금은 거기 뭐 6억이나 올랐던데? 막 하면서 김 부장은 진짜 우물한 개구리인 거야.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한편으로는 자기가 옳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버리는 거지. 혼란한 거야. 주말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 최 부장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다니. 김 부장의 마음을 흔드는 하나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바로 친구와의 만남인데, 친구, 논팽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고, 여기서 원래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논팽이라는 친구가 건물주가 됐어. 8층짜리 건물의 건물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막 운동복 입고 체육복 입고 스리퍼 질질 끌고 오거든요. 와가지고 아유 나 건물주긴 한데 그래도 뭐 사전에 임대도 맞추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김 부장은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직장도 그렇고 사는 것도 구린데 얘는 왜 건물주지?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나 빼고 다 날라다니는 거야. 논팽이와 김 부장의 학창 시절이 잠깐 나오는데 논팽이가 그래요. 야 자습제고 그냥 당구나 치러 가자. 김 부장은 이때부터도 야, 미쳤어? 학주한테 걸리면 어떡하려고? 야 미쳤어? 상무님이 안 타는데 타면 어떡하려고? 똑같은 거지. 나중에 놀고 먹고 싶을 만큼 돈 많이 벌면 장땡이지. 어느 게 옳다라고 말하긴 참 어렵지만 이런 사고방식 김 부장은 없었죠. 심지어 대학 다닐 땐 자취방에 파묻혀서 게임만 하던 이놈이 건물주가 돼서 나타났어. 건물주 논팽이는 뭐 행복이 별거냐? 이런 게 행복이지 하면서 맥주를 막 마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월세는 얼마나 나와? 월세는 3천. 그냥 거의 콜센터 직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김 부장은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결과보다 얘가 돈을 더 벌고 있는 거야. 김 부장은 지금 아들이 스마트폰 하는 것도 지금 스트레스고 취업 못할까봐 걱정되고, 김 부장이 제일 부러운 게 논팽이랑 얘기하다가 논팽이가 그 말을 해. 나도 이 말이 참 와닿았는데 뭐 나라고 뭐 별거 있냐? 아침에 운동 갔다가 와이프하고 밥 먹고 애들 오면 같이 놀고 그게 전부지. 김 부장은 그 말이 너무 부러운 거야. 상무의 외제차, 최 부장의 아파트 이런 것보다 논팽이가 와이프랑 같이 운동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그게 부러운 거야. 그게 내가 어쩌면 내가 꿈꿨던 미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갑자기 어떤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그렇게 살지 못하죠. 지금까지 저렇게 생각하게 놔두질 않아. 사회가 놔두질 않고 회사가 놔두질 않아. 야 너의 행복은 성장이야. 너의 행복은 승진이야. 그렇게 보상을 주거든. 너 이렇게 해서 승진하면 다른 애들보다 이길 수 있어. 계속해서 이걸 주입하거든. 그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주입해놓고 회사에서도 주입하고, 그걸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합치면은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거를 깨고 나서기가 쉽지가 않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공허한 거야. 내가 이걸 내가 원한 게 맞나? 밸런스를 맞추지 못했으니까. 술 기운에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바로 또 가는 곳은 집이 아니고 회사야. 저게 행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회사를 가. 출근을 딱 했는데 회사에 새벽부터 누가 뭘 하고 있어. 새벽에 회사에서 부스럭거리는 사람, 송 과장, 노동. 일단 김 부장은 세상에 나만 잘난 사람이에요. 내가 혼자 노력하고 내가 능력하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와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 송 과장을 보면서 야, 쟤 참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김 부장이 굉장히 오문한 개구리지. 아까도 계속 뭐 최 부장, 상무 이런 사람들한테 송 과장에 대한 부동산 능력을 들어놓고, 거기서도 왜 상무님은 왜 저렇게 새파란 과장한테 그렇게 중요한 상담을 한 거야? 그렇게 8화가 시작이 됩니다. 8화의 시작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제목이네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야 되는데 샤워를 하면서 머리카락은 또 다 빠지고 막 하면 막 그 중년의 고통이 있겠지? 그래. 그래도 이제 아들 뭐해? 하면서 딱 문을 여는데 아버지는 이제 박스가 치워져 있고 하니까 너 그래, 너 취업 준비해라. 아들이 진짜 과감하게 얘기해. 저 취업할 마음 없어요. 저 취업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월급도 적고 즐겁게 나는 내 일을 해보겠다. 어차피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맞지 않냐. 결국은 그렇게 큰 소리가 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다. 큰아버지도 카센터 운영하잖냐. 네 큰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카센터를 운영하는 건 창피한 일이야. 장사 할 거 없는 애들이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이 김 부장이 한계에 부딪힌 이유죠. 기름을 묻히면 어떻고 옷을 작업복을 입으면 어때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아들은 뭐 그게 왜 쪽팔려요?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이제 충격적이야. 10년 넘게 공부하는 의사들이 개인병원 열면 그 사람들도 다 사기치는 걸로 보여요? 야 당연히 사기꾼이지. 의사도 개인병원 다 사기꾼이지. 혼자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이 버는 거 맞잖아. 잠깐 환자 얼굴 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 그럼 다 스트레스. 뭐가 달라 그거. 돌팔이들이지. 아무튼 됐고 장사하지 마.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하고 결국 화를 내고 나와버립니다. 정답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오답을 선택하는 거를 견딜 수 없는 거지. 그래도 아내가 여기서 이제 계속 하다가 한 소리 합니다. 아니 그거 애 앞에서 왜 그래? 열심히 사는 사람들 왜 싸잡아서 그렇게 욕하고. 항상 자기 편을 들어주던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더 서운하고 더 화나는 거지. 이게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취업을 해보지도 않고 왜 안 하고 포기하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카센터 운영하는 게 멋있다고 말하다니 그것도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아내는 아니 그거 멋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 부장은 아니 왜 다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내는 아니 그래도 큰아버지네는 조카들이 SNS에 여행도 가고 그렇게 올리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충분히 잘 살고 있다. 근데 김 부장은 야 우리도 제주도 갔었잖아. 그 제주도의 모습이 아들이 거의 뭐 미취학 아동일 때야. 그 후로 같이 여행 간 적도 없는 거야. 모든 걸 희생시킨 거야 실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그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결혼 기념일이고 뭐 아이 입학 졸업 이런 거고 그냥 계속 다 회사 나간 거야. 아내 생일도 그렇고. 김 부장은 그건 나 때문이 아니다. 승진과 평판 다 가족들을 위해서 한 거다. 김 부장은 자기 실력만 믿는 사람이지. 김 부장은 주변의 시선에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잖아요. 송 과장이 등산한 거, 정 대리가 인스타에 자기 차 사진 올린 거, 권 사원이 뭐 고양이 키우는 거. 김 부장이 그 말해요. 혼자 생각해. 부정하고 싶어도 나만 빼고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 왜냐면 다들 행복한 순간만 올리니까. 순간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니까 사진은 멈춰 있어서. 김 부장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본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여행도 한번 못 갔구나.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기억에 남는 건 지키지 못한 약속. 아무데도 가지 못했어. 딱 회사 집.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구화의 일부인데 왜냐면 여기서부터 송 과장과 같이 이제 출장을 갔다가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의 시작이거든. 김 부장과 아들. 우리가 옹고지신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것을 그래도 우리가 알아보고 지킬 필요는 있어. 이제 김 부장의 나락행의 출발선이 되는 시작 부분이거든요. 그 나락에 가는 그런 과정의 시작이 잘못된 분양사기 같은 거를 당하거든요. 그게 나락의 시작이지만 그게 아니었어도 김 부장은 나락을 갈 수밖에 없었을 거야. 오히려 성장의 시작이죠. 배워가는 시작이고 결과적으로 김 부장 주변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또 김 부장을 잘 이끌어줘서 그랬지만 김 부장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펌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뭐가 들어갔어? 막 못난 놈이 건물주라고 한 달에 3천씩 벌지. 최 부장도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아파트에서 자가로 살고 있고 상무님은 재개발 기다린다고 하고 있고 외제차 타고 있고 나도 이렇게 뭔가 한번 업고 싶은 거야. 여기서 이제 송 과장이랑 같이 있다가 받아요. 상가 분양 일종의 영업하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저기 맞은편에 짓고 있는 건물 보이죠? 바로 그 뒤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저거를 홍보를 하거든요. 영업을 하러 오거든. 이렇게 송 과장이랑 같이 편의점에서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저희가 미리 자리 선점하고 있고 여기 신도시에 중점이 될 거고요. 1층은 카페나 베이커리 들어올 거고 2층부터 막 학원 들어오고 병원 들어오고 요새는 막 필라테스나 요가 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저희가 지금 특별 할인하고 있는데 시세 대비 3억까지도 빼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바로 사시면 3억 벌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송 과장은 바로 거절을 해요. 지금 김 부장은 그 준공이 언제입니까? 여기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 김 부장의 어떤 필요한 거를 딱 자극해요. 지금 거의 다 뼈대도 올라갔고요. 내년 이맘때쯤 여기 준공 끝나고 기회가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몇 개 없고 지금 투자하면 최소 월세 500 따박따박 받을 텐데 고민해 보시죠. 김 부장은 그 500이란 말에 딱 꽂히는 거야. 시세 대비 3억 할인? 500? 이거 굉장히 큰데? 명함 하나 주고 가세요. 나도 분석해보고 연락드릴게. 그러니까 송 과장이 분양상가는 잘못 물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송 과장이 걱정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상권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곳은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김 부장은 과장 앞이니까 센 척하고 싶은 거야. 알지. 내가 그런 기본적인 걸 모를까. 그냥 맞장구 쳐준 거야. 하고 이렇게 주머니에 탁 넣어놔. 송 과장이 말렸거든 여기서. 이게 나중에 저게 3억을 대출해가지고 7억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사요. 사고도 큰 사고 치는 거지. 근데 뒤에서는 저게 되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지거든. 김 부장은 막 혼자 막 상상을 해. 송 과장과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송 과장은 뭐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김 부장은 아는 척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자꾸 무식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 사람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싶구나. 그럴 땐 어떻게 해주면 돼? 그럴 땐 맞장구 쳐주면 돼. 그래가지고 지금 나만 부동산 모르나? 해가지고 조금 기분이 살짝 상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나 공인중개사 시험 볼래 공부해서. 아내가 공인중개사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겠다는 말을 듣고 김 부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결혼 전에 아내 그래 똑똑하고 자기 일도 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내는 가사와 내조, 육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어.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한 삶을 살았단 말이지. 김 부장이 자다가 깨보면 아내가 막 책을 읽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봤어요. 김 부장은 아내가 책을 읽는 걸 보고 대기업 부장의 사모님이라 이런 격식과 품위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는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격증이었어.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자격증도 아니고 아내는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런 공부를 밤에 한 거야. 김 부장은 아이고 이거 또 사모님으로서 품위를 갖추려고 그러는구만.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있지. 그래도 공인중개사 공부까지도 했었던 거야. 아내가 진짜 현명한. 김 부장은 근데 여기서 화가 나. 무슨 돈이 필요해서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대체 뭐가 필요해서 그래? 김 부장은 아내가 고상하고 우아한 사모님으로 살길 바라는 거야. 그냥 멍하니 보고 있다가 맘대로 해? 하고 그냥 넘어가요.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상상이야.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김 부장이 말도 많지 않고 나대지 않는 성격이에요. 이제 직원들을 좀 안 챙겨준다.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 이런 것들이 좀 있지. 그렇게 겨울이 됐는데도 아들은 여전히 방 안에 물건이 쌓여 있죠.
장사하려고 쌓여있고 아내는 공부를 해. 야 이제 대놓고 보란듯이 그냥 복덕방 아줌마 되려고 그냥 혈안이구나. 이게 무장속마음. 내년에 내가 임원 달고 재테크도 터트리고 그러면 다들 뭐 찍소리 못하겠지. 혼자 막 상가에 투자를 할까 이사를 먼저 갈까. 막상 그런 공부를 할 시간은 없어. 회사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전무가 호출을 했네요. 김 부장 좋은 사람이야. 굉장히 희생적인 사람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야. 시대가 만든 피해자지. 그러니까 전무가 얘기를 해요. 이번에 조직적 개편이 있을 텐데 자네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나? 전무가 불러가지고 김 부장한테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나? 그 다음 말이 내 생각에는 안전이 아닐까 싶거든? 자네한테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팀으로 좀 거기로 가서 우리 회사 안전을 한번 맡아보게 라고 김 부장을 안전관리팀으로 좌천시켜버려요. 지금 김 부장은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좌천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도 승진 전에 잠깐 공장 시스템 배우고 오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막 손이 벌벌 떨리고 막 숨이 차는 거야. 그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까지 외다리를 건너서 왔는데 내가 나한테 왜 이렇지? 내 무덤이지? 상무가 오늘 한잔 하자라고 불러요. 같이 골프도 치는 그 상무. 전무 차원에서 결정된 거를 이제 상무가 불러요. 이게 굉장히 회사 생활을 딱 보여주는 장면인데 상무가 여기서 보면은 자네도 좀 이렇게 인화력 있게 하면 어떻겠나 정도로 암시적으로 너의 방향성을 제시해줘. 회사에서는 절대 직접적으로 너의 이런 부분들이 될 테니까 이렇게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넌지시 알려주는 정도가 최대한의 배려야. 그래도 상무가 김 부장을 굉장히 아껴요. 이 정도면 진짜 아끼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좌천됐다 그런 과정에서 상무가 김 부장을 불러서 같이 술 한잔 하자. 오마카세 집을 가는 거야. 상무는 김 부장이 걱정되는 거야. 따뜻하게 한잔 하지. 오마카세 좋은 거 먹으면서. 여기서 안전관리팀 가는 거는 전문의한테 얘기 들었지. 김 부장도 상무랑 그래도 친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솔직히 제가 그 팀에 가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도 진짜 엄청 반항이야. 상무도 여기서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 이게 상무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이게 이 김 부장 이야기가 참 잘 만든 이야기인 게 나쁜 사람이 있진 않아. 다 입체적이야.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따르는 거지. 상무가 김 부장은 그래도 격려한다, 격려 차원에서 좀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잘해봐. 김 부장은 내가 자리 비우면 우리 팀은 어떻게 되는데요? 혹시 최 부장이 맞나요? 아니 최 부장 그 사람 능력 없어. 내가 하던 거 못해요. 저 없으면 팀이 안 돌아갑니다. 상무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게 김 부장의 문제야. 상무는 그걸 알아. 상무 정도 되면 모르겠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상대해봤는데 사람에 대한 통찰이 높을 텐데 최소한 일적인 통찰이 높을 텐데 자네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이 정도 말해주는 것도 대단히 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상무가 김 부장한테 얘기해요. 자네 일 잘해. 꼼꼼하고 완벽하고 빈틈없고 신입 때부터 누구보다도 보고서도 잘 만들었고 시키는 일도 잘하고 야근에 턴까지 정말 성실하고 무조건 열심히 오래 많이 한다고 다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김 부장은 모르겠어.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왜 문제지? 무슨 말 하는 거지? 상무가 자네는 팀의 리더지 더 이상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란 소리야. 최 부장과 김 부장으로 대비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자신이 돋보이보다 구성원을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이지. 팀원들과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조율하고 너는 눈과 귀를 너무 닫고 산다.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고 심취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야. 하면서 술을 따라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김 부장이 천천히 드세요 상무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무도 이 얘기를 김 부장한테 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야. 왜냐면 김 부장을 리더로서 성장시켜서 데려가고 싶거든. 김 부장이 능력을 보인 사람은 맞아. 성과를 나누고 용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리더로서의 품격을 보이면 김 부장이 정말 훌륭하게 클 거라는 걸 알아. 김 부장이 그렇게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게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걔는 걔대로 잘할 거고 나한테 또 충성을 하고 회사에서 잘하겠지. 임원까지 달 정도면. 그래도 아깝지. 저 아까운 마음이 있어. 얘가 그것만 깨우치면 참 좋은 인재인데 저런 말을 하는 것도 실은 되게 어려워. 김 부장한테 저렇게 공감 못하고 협업하지 않으면 조직에서 시너지가 안 나. 여기 있는 술과 안주처럼 어우러지지가 않는다니까.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왔을 것 같아? 나 팀장 달기 전까지 인정 못 받았어. 젊은 애들이 나보다 체력도 좋고 빨리 배워. 글도 잘 쓰고 외국어도 잘하고. 나는 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상무는 나는 일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려고 애썼다야. 이 사람을 아끼지만 쳐낼 수밖에 없는 약간 어떤 읍참마속의 슬픔이 느껴지거든요. 담백하게. 어쨌건 상무는 나 권위의식, 자존심 다 의미 없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내가 아는 게 진리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무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거 그게 내 한 전부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도 김 부장의 어떤 그런 관료주의적인 마인드가 결국은 권사원을 퇴사로 이어지게 만들거든요. 권사원은 굉장히 능력 있고 의욕 있는 사원이었어. 그 사원을 내보내는 것에 이르러 버리거든요. 김 부장의 관료주의적인 마인드가. 홍 과장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한탄스러워해.
대리가 저 오늘 좀 일찍 들어가 볼게요 했을 때, 야 네가 뭐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 일찍 들어가? 이번 주에 내로 제출할 그 기획안보다 중요하냐? 이렇게 쉬운 걸 이거밖에 못해? 내가 하면 이거 이렇게 쉽게 하는데. 김 부장은 자기가 능력자야. 자기가 성실해. 너 왜 나처럼 성실하지 않냐? 그게 뭐가 어렵다고? 왜 이거밖에 못하냐?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김 부장은 그게 안 되거든. 자기가 너무 잘났어. 너무 열심히 살았어. 안 보여. 다른 사람들의 고충이나 이런 게. 여기서 막 권사원이 자기가 진짜 주도적인 생각을 갖고 일주일 동안 막 한 거를 딱 보고, 아 이거밖에 못하나? 이 쉬운 걸 왜 이거밖에 못하지? 하고 이걸 갈구진 않아. 김 부장이. 권사원한테 이거 관련 자료 나한테 다 보내봐. 내가 마무리할게. 김 부장은 퇴근 일찍 하는 애한테 야 기획안 열심히 해 라고 독려했고, 보고서를 미처 다 제대로 완벽하게 내가 기준으로는 완벽하게 하지 못한 애의 마무리를 내가 지어줬고 라고 생각해. 얘가 한 거를 내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 어떤 이런 톤이나 이런 걸 다 바꿔버리면 자기가 열심히 한 사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욕이 사라지지. 내가 뭘 위해서 열심히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지. 김 부장은 자기가 쉴 시간 갈아 넣어서 사원이 만든 거 손본 거야. 사원이 만든 자료 자기가 개선해가지고 발표까지 훌륭하게 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해. 이 사원 입장에서는 내가 한 거를 부장이 뺏어가 버렸다고 생각하지. 자, 우리 잘했으니까 회식 한번 하자 하면서 이제 그 회식에 또 직원들도 다 데려가가지고 삼겹살 사주고 국밥집 사주고 2차 3차까지 가가지고 막 사주고 하지. 김 부장은 그걸 최선이라고 생각해. 권사원은 내가 한 걸 뺏겼어. 김 부장은 발표를 해도 내가 얘보다 잘해. 김 부장 입장에서는 권사원이 노력했어. 그래 오케이 가봐. 나머지는 내가 할 테 가봐. 내가 한 거를 내가 주도적으로 마무리 짓지도 못했어. 허무한 거지. 김 부장 입장에 자기가 워낙 잘났고 얘네들은 부족하니까. 웹툰 속의 김 부장은 잘났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마무리 지어버리는 사람이야.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성장하지 못하지. 실은 김 부장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기는 해. 문제는 관리에 있어서 어떤 인화력이나 다른 사람을 키우는 능력을 되게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김 부장이 있는 거예요. 김 부장은 권사원이 해온 거 오케이 너 애썼다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 하고 그냥 나서서 해버리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상무의 조언을 받고 김 부장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지? 그냥 상무님이 취해서 흰소리 하시네 정도로 생각을 해버렸어. 실은 상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 자네가 그렇게 깨닫고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네 라는 말을 전한 거거든. 이 자리에서도 김 부장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은 뭐였죠? 제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그 한 줄이야. 이게 회사 생활이에요. 드라마로 회사 생활 배우면 안 돼. 지금 김 부장은 상무에게 불만 딱 한 줄로 말했어. 제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였어. 밖에서 이제 상무님 타고 가시는 것만 보고요 하면서 기다리고. 그래서 상무도 가면서 오늘 내가 너무 말이 길었지? 그냥 예전부터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 혹시 듣기 싫었다면 미안하네 하고 가요. 김 부장도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아우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 이게 회사 생활이야. 상무가 뭐가 알아? 아유 그냥 하는 소리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해도 아유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이게 회사 생활이라고. 김 부장은 상무님의 말씀이 뭐였지? 무슨 말씀이었지? 정리가 안 돼. 왜지? 눈 내리는 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김 부장의 이렇게 뒷모습이 굉장히 이제 쓸쓸해요. 이제는 좌천돼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 그 다음날 회사에서는 난리가 난 거야. 이 직원들, 얘네들 뭐 송과장, 정대리, 권사원은 김 부장님 대신에 뭐 최 부장이 올 수도 있다는데요? 김 부장 자리는 비었고, 김 부장은 이제 새벽에 내려가는 상황이 됐고, 김 부장은 떠나기 전에 맨정신으로 상무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간 감사했습니다, 상무님. 그럼 이게 회사에서의 이별 모습이에요. 그 전날 그나마 술자리에 불러서 메시지를 전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떠날 때도 그간 감사했습니다 하고 담백해, 건조해. 회사에서는 어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아요. 이 정도도 엄청 드러낸 거야. 김 부장은 내가 다시 볼 일이 없다. 이제 나는 가면 못 올라온다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김 부장은 대낮에 전철을 타고 돌아갑니다. 결국 혼자서 내린 결론은 다들 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야. 내가 고속 승진해서 지들 밀어낼까 봐 날 쳐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김 부장의 결론이야. 그런 감정의 폭발 중에도 회사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야.